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에 수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나자 아파트 증여 비중이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여 취득세 개편에 세금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만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통해 전기차 관리와 진단, 사용 후 배터리 활용까지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에도 코스피는 장 초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끈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반도체주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정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코스피는 장중 2,594선을 터치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폭을 줄이며 2,577.1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외국인이 2,16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겁니다. 오전 6시 23분께 서울에 발령된 경계경보가 오발령으로 전해지며 불확실성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보다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1,43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 역시 당분간 반도체 업종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반도체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가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분위기는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엔비디아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생각 외로 이제 반도체 그 새로운 수요가 좀 빨리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증여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나면서 매매 건수는 늘고 증여 비중은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5,29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증여 건수는 324건, 전체 6.12%를 차지하며 2019년 11월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증여 취득세 부과 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약 30%까지 치솟아 2006년 관련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취득세 부과 개편 이후 증여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올해 1월부터 개편된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종전 공시가격에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며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개편 전 증여 수요가 몰렸던 겁니다. 실제 1월부터 증여 비중은 10.8%로 감소했다가 2월 13.9%, 3월 10.3%, 4월에는 6%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와 종로구, 광진구 등 세 곳에선 지난달 증여 거래가 한 건도 없었고 송파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증여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달 5.17%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증여취득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 따라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여보다 매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81건으로 2021년 8월 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최근 살아난 아파트 매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앱 약속한 정오가 지나서도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오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니 지금 바로 다운받길 바란다. 원희룡 장관이 안심전세 2.0 앱 출시를 앞두고 한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약속한 정오가 지나 앱을 켜면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보일 뿐 전혀 작동하질 않았습니다.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허그 관계자는 테스트는 계속했었는데 그때 안 나오던 오류가 갑자기 발생했다며 정확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명에 따르면 2.0 버전은 앞서 수도권 연립 다세대와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68만 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모든 연립 다세대 아파트 물건의 88% 수준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 임대인 여부,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출시일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앱 첫 화면조차 볼 수 없었고 이용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앱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1.0 버전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첫날부터 허술한 모습으로 실망감만 안겨준 셈입니다. 애초 2.0 버전 출시는 7월을 목표로 했는데 전세 사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일정을 2달 앞당겼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이다 망신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인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고금리, 고부채 애로 해결 방안,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양극화, 탄소 중립과 ESG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이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홍서구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 등 위원회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납품담가 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보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몰렸고 오전에만 830여 건의 대환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대출자들이 쉽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5곳과 신한농협은행 등 32곳이 자체 앱을 통해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입점 금융사만 53곳에 달하고 조회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일찌감치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쏟아지는 관심은 이용자 급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핀테크 2곳은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접속 지연과 오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834건의 대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금 규모로는 216억 원 수준이고 은행에서 은행 간 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연간 대환 대출 예상 규모를 최대 11조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환 대출 한도가 신규 신용대출 취급분의 1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상당수가 앱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 구간부터 대출금리 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4대 시중은행의 신용점수별 평균금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신용점수 750점 이하 중저신용자 구간부터 금리 증가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750점 이상 고신용자 구간에서는 대출금리가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비해 750점 이하 중저신용자 구간부터는 최대 11%씩 높아집니다. 특히 햇살론, 새희망 홀씨 대출 등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 중저신용자의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비교 조회가 가능하다는 플랫폼 특성상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매달 넣어야 하는 부담감에 따른 가입자 이탈 방지가 큰 과제로 꼽힙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도약 계좌가 다음 달 중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년 도약 계좌 취급은행 12곳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5대 은행과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는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가장 쟁점은 은행들이 책정하는 금리입니다. 상품은 3년 고정금리 이후 남은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위해서는 기본금리가 5.5에서 6% 정도는 책정이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기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관련해 금융위는 오는 6월 8일 1차 공시를 실시하며 취급기간별로 청년 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상품의 지속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매달 40에서 70만 원씩 5년을 유지해야만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슷한 취지로 나왔던 청년 희망적금도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이 넘게 해지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청년들이 월 50만 원을 투자하기가 벅찼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습니다. 또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혜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이나 한도 등에 있어서 너무 공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처지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서비스형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바스 사업 확대를 위해 레드캡 투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스는 배터리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BAS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발전된 배터리 관리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최고의 전기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레드캡 투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대상 렌터카에 전기차 특화 관제 서비스를 탑재해 개별 차량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체 전기차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관리와 진단, 인증, 사용 후 배터리 활용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LG엔솔의 대표적인 바스 사업 중 하나인 비라이프케어는 개인 전기차 사용자에게 전기차 배터리의 상시 진단과 수명 예측부터 잔존가치 평가에 이르는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대량의 전기차를 대상으로도 배터리 관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이번 협력으로 안정적인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바스 사업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디올류 코나 EV가 주행 가는 거리부터 넉넉한 실내 공간, 부드러운 주행감까지 고루 갖추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형 전기 SUV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범퍼부터 후드까지 매끈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정숙하면서도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출시한 디올뉴 코나 EV. 디올뉴 코나 EV는 소형 SUV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감과 주행 성능을 갖췄습니다. 곡선형 디자인을 적용해 1회 충전 417km의 동급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시승당일 95%에서 시작한 배터리 충전량은 약 170km를 주행한 후에도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e하이패스 기능을 기본 탑재했습니다. 실제 차를 운용하면서 별다른 조작 없이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기존 모델의 약점으로 꼽혔던 실내 공간 또한 대폭 개선됐습니다. 2열 레그룸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넉넉하고 화물 적재 공간은 여행 가방 여러 개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회생 제동 강도를 3가지 버전으로 조절해 전기차 특유의 꿀렁거림을 제어할 수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고속도로 등에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차급을 넘어선 상품성과 성능을 겸비한 디올뉴 코나 일렉트릭을 통해 소형 전기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네, 호주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라 세계적인 기후 악당 국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야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호주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왜 호주가 탄소 중립 정책으로 바꿨을까요? 일단 이제 호주가 전 세계 인구 비율을 보면 0.3%밖에 되지 않는데 탄소 배출량은 3.6%에 이릅니다. 워낙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고 또 석탄 수출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합니다. 네. 호주 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NDC의 절반 정도의 목표만 제시했었는데요. 스콧 모리슨 전 총리죠. 전 정부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지난 2005년 기준 2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이 높았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호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대홍수로 피해를 아주 크게 입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전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동물 및 곤충만 30억 마리가 죽을 만큼 아주 피해가 컸고요. 여기에다 작년에는 몇 번에 걸친 대홍수로 아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작년 호주 동부 해안 쪽을 다발적으로 강타했던 역대 최악의 홍수 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요. 이 피해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자산에 대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경제적 손실은 이것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인의 68%가 홍수가 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호주는 작년 홍수재난 관련 예산만 35억 8,239달러를 지출했고요. 올해도 수십억 달러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 5월에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이 기후변화에 미흡한 대처를 했던 보수자유당이 물러나고 이 중도좌파인 노동당이 다수당이 된 배경이 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호주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은 작년 총선은 기후선거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작년 5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호주 유권자들은 보수 정부의 9년 통치를 종속시키면서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선 승리 후에 앤서니 알바니즈 현 총리는 우리는 이제 호주의 기후전쟁을 끝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면서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알바니즈 총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보호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대규모 탄소 배출 기관에 배출 상한제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물론 상한제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크레딧을 통해서 이를 팔 수 있다고 말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련소라든가 채굴업종, 제조업체 등 산업용 배출에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건물이라든가 운송,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을 적용하는 유럽이나 영국, 북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가 지금까지의 반기후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친기후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완전히 했네요. 그렇습니다. 알바니지가 이끄는 노동당의 정책은 올해 4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3%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이 법안은 매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215개 기업체라든가 기관은 2030년까지 매년 배출량을 4.9%씩 매년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만일 배출 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청정에너지 규제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제재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더라도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요. 네. 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은 민사적인 추가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남는 배출량은 크레딧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에 적용을 받는 시멘트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게는 2억 6,6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호주는 2030년까지 2억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인데 이 정도의 탄소량은 같은 기간에 호주 자동차 3분의 2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인해서 현재 바로사 가스전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SKENS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안에서 신규 가스 프로젝트는 사업 첫날부터 온실가스를 제로로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사 가스전은 탄소 포집 저장 시설을 적용한 액화 천연가스 생산 그런지로 2025년에서 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SKENS는 이번 법안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 의무 준수를 위해서 탄소 포집 저장 설비가 더욱 필수적이 되었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SKENS에서 최상의 좀 기술력으로 좀 올라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호주의 탄소 중립 정책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과감히 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적자 보전과 서민주택 자금 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접하고 주식을 미리 판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활동 중단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들은 총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 지주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